안녕하세요. 어, 어, 이번에는 경영관리, 경영관리 과정, 계획,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계획과 조직화에 대해서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휘, 조정, 그리고 통제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 먼저 이제 지휘 조정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요. 뭐 둘 다 비슷하죠. 지휘하고 뭐 조정하는 역할은 주로 이제 그 조직의 리더들이 하는 역할이죠. 자, 먼저 지휘 활동 보면은, 자, 지휘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소속된 부하들이 과업을 보다 유효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모든 활동들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휘 활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하들이 계획에 따라서 그 주어진 일을 의욕적으로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요 지휘라고 하는 것이 상위자가 직책을 통해서 하위자에게 가지는 당연한 그런 권한으로 인식을 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가부장적이고 전제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상위자의 어떤 일방적인 권한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하위자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그런 상호관계나 상호작용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보통 이제 그 근대 경영이 나타나게 된 어떤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배경을 보면 이제 산업혁명 시기, 결국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 체제 하에서는 이제 관리하고 통제하고 주어진 일을 빨리빨리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지휘 활동이 이제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시, 통제, 뭐 가부장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형성이 됐는데 점차 이게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로 변하면서 종업원들의 어떤 능력 발휘나 뭐 교육이나 이런 게 이제 더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적 자원이 현대로 올수록 더 갈수록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보통 이제 1세대를 그런 대량 생산 시대라고 하고 2세대를 이제 어떤 그 교육 이런 훈련을 통한 관여의 시대라고 하면 최근의 시대는 이제 몰입을 유도하는 이제 그런 시대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 경영 환경이 변화하면서 과거와 같은 그런 가부장적이고 전제적인 그런 그 지휘 활동이 이제 별로 통하지 않게 되니까 의미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휘와 관련해서는 이제 주로 이제 논의될 게 종업원의 동기부여, 그리고 그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관리자의 리더십 문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동기부여나 리더십이 잘 되려면 이 조직 안에서 이제 정보가 이렇게 잘 돌아야겠죠. 그래서 경영자의 의사소통, 뭐 조정 활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래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동기부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휘와 조정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그 우리가 조직 행동론에 나오는 그 동기부여 이론하고 리더십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듣고 보시고 이해하셔야 될 내용들이 좀 이제 지금부터는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 앞에까지는 그냥 그런 거구나 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감만 잡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좀 암기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동기부여란 심리학적으로는 인간을 정태적 상태에서 동태적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이제 움직이게 하려고 그들의 행동에 이제 동기를 주입시키는 걸 의미한다. 이게 이제 경영학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자연 발생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목표 달성에 대한 어떤 행동 이런 거보다 뒤가 중요하죠. 특정한 조직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관리자에 의해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뭔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움직이도록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입하는 이제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에서의 동기부여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종업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효과적으로 유발시키는 걸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경영관리에서 이 동기부여가 왜 중요하냐? 자, 동기부여가 중요하게 된 이유는 자, 기술 변화를 포함한 기업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막 이렇게 막 강제해가지고 일을 하는 이런 거보다 종업원 스스로가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면 기계는 뭐 그 사람이 뭐 그 기계가 막 자발적으로 막 일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적 요소보다 인적 요소가 더 중요하졌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적 자원의 이제 잠재력 개발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 스스로 뭔가 노력을 하고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고 더 일에 집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유도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종업원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만족감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 조직의 어떤 성과도 높아지고 그 조직의 수준도 높아지게 되죠. 그런 조직의 유효성 창출을 위해서도 동기부여의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바탕이 있을 때만이 어떤 효율적인 경영관리 기법도 개발할 때 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개발과 적용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주된 동기부여 이론을 보면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 그리고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렇게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이렇게 크게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내용 이론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부여의 내용 이론 중에서 보통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입니다. 경영학은 이쪽 관련해서 뭐 이런 내용 보시면은 나중에 그 인사노무관리 쪽 공부하실 때도 좀 도움이 돼요. 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했고요. 이게 욕구의 중요성, 그리고 개인들의 노력에 따라서 이게 계층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순서대로 생리적, 그러니까 가장 낮은 생리적 욕구부터 그 윗단계의 안전 욕구, 그 윗단계의 사회적 욕구, 그 위에 존경 욕구, 그 위에 자아실현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인간의 욕구는 이 생리적 욕구 같은 저차원적인 욕구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자기실현과 같은 그런 고차원적인 욕구로 나간다. 그리고 이 생리적 욕구에 대해서 일단 만족을 하면 그 뒤에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더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동기 유발은 안 되더라.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동기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엔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이제 동기부여의 요소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은 어쨌든 그 경영자들한테 인간의 어떤 욕구,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동기 유발시킬 거냐라고 하는 처음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인식을 시켰다는 거고요. 그리고 종업원들을 계속적으로 동기부여하려면 하위 욕구를 충족시켜 준 다음에 그걸 계속 하위 욕구만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그 조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제시했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그 한계로는 실제 이제 연구에 그 이후에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매슬로우가 주장하는 그 욕구의 그 계층이라고 하는 게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욕구가 뭐 항상 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욕구로 나가고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개인의 욕구라는 게 이렇게 충족이 됐다고 해서 딱 멈춰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욕구들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땐 그 욕구가 줄기도 하고 하면서 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이 나중에 이제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이론 하나하나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자체가 이제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될 수 있어요. 자, 허츠버그는 이요인 이론을 주장했어요. 자,
사람의 그 어떤 동기부여의 요인들 이런 거는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더라는 겁니다. 혹은 동기 요인, 위생 요인 이렇게 이분법에 따른 동기 이론을 제시했다는 거죠. 자, 동기 이론은 주로 이제 이 직무와 관련된 요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향상된 만족 그리고 성과를 가져오게끔 이제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족 요인이라고 하는 거고, 위생 요인은 주로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는 환경 그런 것과 관련된 요인인데, 이거는 불만족이 생기는 걸 이걸 갖춰주면 불만족이 생기는 거를 미리 막을 수는 있는 이제 그런 거다. 근데 이게 뭐 더 막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이 환경과 관련된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막 만족이 막 커지고 이러진 않더라는 거죠. 자, 이런 위생 요인들의 충족은 불만족의 감소는 가져오지만 만족을 유발하진 않는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동기 유발을 하려면 이 불만족 요인인 그 위생 요인의 제거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만족 요인인 동기 요인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공원으로는 이제 경영상의 그 작업 동기 이론으로 이 동기 이론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이 동기 요인의 중요성 그리고 이걸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이 직무 충실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 관리에서 나오는 그 직무 특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직무 충실화를 주장을 하게 되니까 그 일에 대한 어떤 권한이나 책임을 더 많이 부여함으로써 그 직무 관련된 직무에 대한 그 권한과 책임을 더 부여함으로써 더 큰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더 높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런 직무 재설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한계는 어떤 요인이 단순히 만족과 불만족 이런 이분법에 따라서 분류되는 게 꼭 타당하진 않고 사람마다 그게 또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또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더퍼는 ERG 이론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욕구는 크게 존재의 욕구, 그리고 관계의 욕구, 성장의 욕구,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존재 욕구는 대체로 이제 뭐 육체적인 욕구죠. 뭐 다양한 생리적 욕망, 물질적 욕망 이런 것이고, 관계 욕구는 주로 이제 그 타인과의 그 관계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매슬로의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이런 게 약간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 그리고 성장 욕구는 어떤 개인적 성장과 관련된 그런 욕구들이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중에서 이제 자기 실현의 욕구나 이제 존경 욕구 이런 게 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알더퍼는 이제 매슬로우하고는 다르게 고차원적인 요구가 만약에 충족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낮은 욕구를 내가 더 취할 거야라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된다. 그래서 낮은 욕구의 중요성이 이제 커진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 존재 욕구나 관계 욕구가 이 성장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거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두 개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이렇게 작용할 수 있다. 단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한 점에서 이제 매슬로우와 이제 차이가 있죠. 요 그림은 이제 좀 보도록 하시고, 어쨌든 그 위쪽으로 갈수록 더 고차원적일 수도 있고, 뭐 내재적인 동기부여적인 측면들이 이제 더 강하고, 요 생리적인 욕구, 뭐 존재 욕구 이런 걸로 갈수록 좀 저차원적인 욕구이고, 외재적인 동기부여,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어떤 안전을 갖춰준다든지, 뭐 임금을 더 준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은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눈으로 박아보시면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의 과정이론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정이론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브룸의 기대 이론입니다. 자, 브룸은 동기부여는 여러 자발적인 행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 선택을 지배하는 과정이다. 동기부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것에 내가 더 동기부여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위를 이제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행동할 수 있는 그 자기 대안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행동 대안이 가지는 힘이 가장 큰 쪽으로 자기의 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 대안이 가지는 그 힘이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 힘은 결국 유의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수단성이라고 하는 것,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유의성은 개인이 결과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매력의 정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결과를 가지면 너무 좋아. 이런 결과가 더 좋아. 이제 이런 것들이고, 수단성은 1차적인 결과가 나오고 그게 2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확률, 주관적인 확률의 가능성, 이제 이런 의미고요. 기대값은 그 행위가 1차적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주관적인 확률을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행동에 대한 모티베이션의 강도는 1차 수준의 결과에 대한 유의성.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매력의 정도, 그리고 그 기대값, 그러니까 1차적인 결과가 나올 어떤 확률, 이런 것에 이제 곱의 함수고, 이때 1차 수준의 결과의 유의성은 2차 수준의 결과에 대한 유의성과 수단성의 곱으로 계산되어진다. 그래서 이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요 기대값, 수단성, 유의성, 이제 요런 거에 곱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이런 것도 그런데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이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어떤 확률에 대한 거죠. 이제 그런 기대감, 그리고 그 성과에 따라서 내가 어떤 보상이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제 이 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매력을 느끼냐라고 하는 게 이제 수단성의 의미죠. 그리고 그 보상을 통해서 2차적인 결과, 내가 목표로 했던 걸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이제 유의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과정의 이론으로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자, 요지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공정성을 느끼냐, 그 공정성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점차 행위가 동기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받는 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같다 라고 인식해야 공정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불공정하다라고 느끼겠죠. 쟤한테 더 잘해주네? 아니면 나한테도 잘해주네? 이제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감정들이 불쾌감이나 긴장을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공정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노력을 투입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받는 어떤 비율하고 다른 사람이 노력을 하고 그 결과로 보상을 받는 그 비율을 내 마음속에서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보상을 덜 받고 있다라고 하면 뭔가 불쾌감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이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내 분모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노력을 좀 덜 기울이면 이제 내가 노력을 덜 기울이니까 덜 받는 게 맞아. 이제 이렇게 이제 등호를 만들어가는, 일시키는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주어지는 시사점은 경영자들은 이 조직에서 이 사회적인 비교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스스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종업원의 모티베이션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공정성이나 이런 불공정성에 대한 결정은 개인적 차원에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받는 거야 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 말고도 조직 안에서 혹은 다른 조직에서의 일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임금의 어떤 절대 수준 이런 거보다도 누군가의 비교 대상과의 그 상대적 비교,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은 이렇게 그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엔 리더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 쿤츠라는 사람은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정의가 꼭 정답은 아닌데 어쨌든 이 말 자체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이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술이나 과정이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종업원들이, 그러니까 부하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도록 이제 이렇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나 과정이다. 그럼 리더십은 어떤 영향 요인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리더십이 높다, 낮다, 뭐 이런 거 보면 허쉬와 블렌차드는 리더십을 일정한 상황 하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그 개인이나 집단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봤고, 그 관계는 이 리더십이 높다 낮다라고 하는 거는 그 리더의 문제, 그리고 추종자나 이제 그 구성원들의 문제, 그리고 상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결국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리더십이 높다 낮다 이런 게 좀 결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리더십 이론들을 보면요, 리더십 연구는 한 1950년대까지는 이제 이 리더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누구 리더십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그 리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특성 이론이 주류를 이루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누군가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배울 때 누구를 닮고 그 리더십을 발휘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제 배우려고 많이 갔겠죠. 그러다가 1950년대 말부터 이제 6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효과적인 리더의 어떤 행동 유형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리더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어떤 행동들에 의해서 이 리더십이 발휘가 되더라라고 하는 그 행위 이론이 이제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7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리더의 그 행동 유형이 그냥 어떤 바람직한 행동 유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유형들이 결국 상황과 얼마나 이렇게 적합하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상황 이론이 그 뒤로 한참 동안 이제 주류를 이루었죠. 그러다가 1990년대가 지나면서는 좀 전에 이제 어떤 거래적 관점에서의 그런 리더십 이론이 아니라 좀 획기적인 어떤 변혁을 이루는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변혁적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 주장되고 있고, 지금은 완전히 그 리더십의 어떤 그 제자 백가 시대라고 하나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이제 다양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주로 이제 뭐 서번트 리더십,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몰입과 어떤 목적을 심어주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좀 다양화되고 있어요, 리더십 이론들이. 자, 이제 어쨌든 그 역사적으로 쭉 큰 흐름을 이루어왔던 그 이론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성 이론입니다. 특성 이론은 리더십에 대한 이제 초창기 연구에서 이제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효과적인 리더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개인적인 특성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특성을 규명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목표 의식이 있다든지, 뭐 지식이 풍부하다든지, 뭐 열정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특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근데 이런 특성 이론의 한계는 아직까지도 그 리더와 부하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리더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꼭 여기서 얘기하는 뭐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리더한테만 있고, 뭐 목표의식이 뭐 리더한테만 있고, 꼭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지식이 많은 부하가 있으면 그 사람이 리더 해야지. 근데 이제 그렇진 않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성공적인 리더의 그 특성들이 있는데 이게 상황이 달라지면 형편없는 리더가 되기도 하더라 하면서 이 그 리더의 특성들이 뭐 어떤 그 관련성이 잘 발견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론이 많은 지지를 이제 못 받았고, 그 뒤에 이제 행위 이론,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하다. 리더십의 중심은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 특성,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이론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성보다는 리더가 해야 되는 그 역할과 그걸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행위, 역할에 따른 행위,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론이 나왔는데, 결국 리더십의 효과는 리더가 부하들에게 보여주는 행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 이론은 그 리더가 부하한테 하는 어떤 그 행위 유형을 어떻게 반복적으로 이걸 할 거냐, 이게 이제 그런 행위가 가장
어떤 행위들이 가장 효과적이냐, 이걸 이제 규명하려고 했던 그런 이론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통 그 연구를 하면서 이제 좀 확대된 게 리더 말고 그 리더가 소속된 집단, 그 집단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그 추종자들도 중요하다. 그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리더십의 어떤 집단 이론, 그리고 추종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 행위 이론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 행위가 모든 상황에서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되게 이런 행위를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상황이 바뀌면 그 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한계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론의 주요된 주장들 보면 이제 뭐 민주적 리더십, 전제적 리더십, 자유방임적 리더십, 이런 행위의 유형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권한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해서 그 뭐 민주적 리더십은 의사결정의 권한을 구성원들한테 널리 위양하는 그런 유형이다. 그래서 인간관계 지향적이고 뭐 참여와 자율성이 존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도 뭐 상향적, 하향적, 수평적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고, 리더가 없을 때도 이제 생산성이 잘 나타난다. 뭐 이제 이런 행위 특성의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전제적 리더십은 리더가 혼자서 결정하는 스타일이다. 의사소통도 하향으로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더가 없으면 뭐 좌절감이나 혼란이 초래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조직이 이제 위기 상황일 때 많이 효과적이고, 자유방임형은 리더가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앞에 그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리더가 있냐 없냐에 관계없이 성과는 최악의 결과를 보이더라. 그러니까 바람직한 거는 뭐 일반적으로 민주적 리더십이 되게 바람직한 그 행위 유형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종업원 중심적인 리더십이냐, 직무 중심적인 리더십이냐, 뭐 이런 걸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기도 하다. 그래서 종업원 중심 혹은 뭐 종업원 지향적 리더십은 건전한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하의 인간적인 측면, 그리고 높은 성과 목표를 가진 효율적인 작업 집단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는 유형이고, 직무 중심 혹은 뭐 생산 지향적 리더십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종업원들을 수단으로 간주해서 계속 압력을 가하는 이런 거죠. 처음에 이제 연구할 때는 이 종업원 중심적인 리더십이 성과면에서 우월하다라고 이제 행위 유형을 연구하는 거니까, 이런 종업원 중심적인 행위 유형의 리더십들이 더 바람직하더라라고 했는데, 뭐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별 차이가 없다 이제 라고 나타나긴 했는데, 이게 이제 경영을 장기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종업원들의 그런 어떤 그 의식이나 이런 게 건강하게 좀 이렇게 유지될 필요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종업원 만족도에서 종업원 중심적 리더십이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유형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 중심적 그리고 구조 중심적 리더십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연구하기도 했다. 그래서 리더십을 단일선상이 아닌 별개의 차원에서 고려, 구조, 이런 두 가지 리더십 유형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 고려는 리더와 이 집단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서 이제 서로 간의 우정, 상호 신뢰, 존경, 온정,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고, 구조는 직무나 인간을 이제 조직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의 역할이 뭐냐, 그 다음에 직무 수행 절차나 뭐 지시, 보고, 이런 의사소통의 경로 설정 등을 중요시하는 그런 리더십 유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결과는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상호관계인 고려, 그리고 어떤 그 조직의 어떤 체계,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절차,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구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시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관리격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리드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블레이크와 무톤, 이 사람들은 이제 오하이오 대학에서 연구했던 결과를 가지고서 이 사람의 그런 리더의 행위가 인간에 대한 관심 측면,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한 관심 측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걸 이제 그 어떤 관리 격자,
그러니까 이 등급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잘 보세요. 쫙쫙쫙쫙쫙쫙 해서 이 정도에 따라서 여기 찍히냐 여기 찍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무관심형, 그 다음에 친목형, 과업형, 절충형, 팀형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요 각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성이론과 행위이론 이후에 나타났던 게 이제 상황이론입니다. 자, 상황이론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리더, 부하, 그리고 조직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그 절대적인 그 좋은 리더십 유형이라고 하는 건 없다. 오히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이 달라질 수 있더라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대표적인 이론이 이제 피들러가 주장했던 겁니다. 자, 피들러는 리더십 상황 이론 중에서 이제 최초로 주장했던 거죠. 피들러가. 그래서 리더십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리더한테 얼마나 유리하냐 그거에 따라서 서로 다른 리더십 유형이 효과적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의 유형을 과업지향적 리더십, 인간관계지향적 리더십 이렇게 이제 나눠본 거예요. 관리격자 이론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LPC 개념을 이제 개발했어요. 자, 뭐냐면 그래서 보면 자기가 같이 일하기 싫은 동료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 즉 LPC 점수, 그러니까 Least Preferred Coworker, 같이 일하기를 선호하는 점수가 이제 낮은, 가장 낮은 선호되는 협력자 뭐 이런 거. 그래서 같이 일하기 싫은 동료를 이제 높이 평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LPC 점수가 높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일하기 싫어하는 동료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 지향적인 리더라는 거고요. 이게 낮게 나오는 사람들이 과업지향적인 리더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의 유리성을, 그 상황이 리더가 그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게 얼마나 이제 영향력이 미치냐, 그 유리한 정도, 그거는 아래 세 가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더라 라는 겁니다. 그게 리더와 구성원과의 관계다. 이들 간의 호불호의 관계가 리더십 발휘에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 이게 결과가 잘 나오고 이런 거에 영향을 주더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업 구조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느냐, 과업이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느냐. 그래서 과업의 목표나 업무 절차 이런 게 얼마나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느냐, 그게 되어 있을수록 리더십 발휘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직위 권한으로서 권위, 그리고 공식적인 보상 권한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십 발휘가 이제 보다 유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더의 유형과 이런 상황의 유리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황이 리더한테 아주 유리하거나 아주 불리할 때 그때는 과업지향적인 리더가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일을 중심으로 끌고 가고, 아주 불리하더라도 원칙대로 일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고, 상황이 아주 유리하지도 않고 아주 불리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라면 인간관계 지향적인 리더가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의 그 목표 경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동기부여의 기대 이론, 그러니까 브룸의 그 기대 이론 있잖아요. 그거에 기초를 둔 거고, 리더십의 역할이 이제 구성원들이 업무상 또는 이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목표 달성을 하는데 이르는 그 경로를 제시해주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장애 요인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이제 그런 게 리더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리더십 유형을 지시적인 리더십, 그리고 지원적인 리더십, 참여적인 리더십. 에잇. 잠깐만요. 빌어먹
보기 좀 이상하긴 한데, 자, 어쨌든 유형을 지시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성취지향적 리더십,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해가지고, 지시적 리더십은 그 명확하게 업무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일정들을 세워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일일이 지시하는 그런 유형이고, 지원적 리더십은 뭔가 지원 느낌, 그러니까 부하들과 우호적, 친밀한 관계 조성에 이제 신경을 쓰는 그런 거고요. 참여적 리더십은 리더가 그 의사결정이나 수행 과정에 이제 부하들을 참여시키는 약간 민주적인 리더십의 그런 비슷한 유형이고, 성취지향적 리더십은 부하들한테 도전적인 목표를 주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부여하고 이제 이런 유형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더의 역할은 목표 달성을 하도록 경로를 제시하고 거기서 이제 생기는 장애 요인을 제거해 주는데, 리더의 유형들은 이렇게 좀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상황적인 요인은 이 부하의 특성 그리고 환경적인 특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황은 달라진다. 그래서 부하 특성은 능력, 통제의 위치, 욕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성취지향적 리더십이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내재론자들은 외재론자에 비해서 보다 참여적인 리더십이 더 적합할 거다. 그러니까 내재론자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에 의한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외재론자들은 주로 이제 지시를 받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부하들이 그러면은 참여적인 리더십이 적합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은 어떤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공식적인 권한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작업 집단의 그 특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절한 리더십의 유형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과업이 되게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일만 하도록 하면 되니까 뭔가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일이 구조화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빨리 그걸 그 구조화해서 지시하는, 일일이 본인이 이렇게 그 영역을 나눠서 이제 일로서 구조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시적 리더십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시와 블렌차드의 그 3차원 유효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생활주기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리더의 과업지향적인 행위 유형, 그리고 관계지향적인 행위 유형, 요 두 가지 축을 가지고서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유형으로 분류한 거에 상황 요인으로서는 이 구성원들의 성숙도라고 하는 거를 추가해서 어떤 리더십이 적합하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하의 성숙도가 이제 중요한 상황 요인이다. 그래서 이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이 달라야 한다고 봤다는 거죠. 자, 여기서 부하의 성숙도는 이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의 능력,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얼마나 잘하느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의사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교육과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걸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부하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이 자발적인 자세와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런 상황적 요인을 가지고서 부하의 성숙도가 낮다, 그러니까 목표 설정 능력도 별로 없고 책임도 안 지려고 하고 교육과 경험도 별로 없다, 그러면은 이 인간관계에 대한 고려는 줄이고 강제적 혹은 직접적 지도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고요. 성숙도가 높아지면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게 이제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제 성숙도가 중간 정도다 그러면은 그 원만한 인간관계를 조성하고, 그래서 응집력을 높일 때 성과가 높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관계 행동은 이 과업에 대한 행동, 부하의 성숙도가 뭐 낮거나 이렇게 높아지거나 쭉 높아지는 형태로 간다면은 리더십들을 요때는 뭐 지시하고, 그리고 이제 요때는 참여하고 설득하고 이제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관여의 정도는 관계 행동 측면은 낮게, 그 다음에 과업 행동 측면은 높게,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요 그림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제 관여를 얼마나 할 거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변혁적 리더십 보시면요. 자, 지금까지 리더십 이론은 이제 리더와 부하들의 관계가 이제 거래 관계다.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하들이 달라지고, 부하들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리더 유형이 달라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게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사고에 바탕을 뒀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강한 일체감을 조성하고, 그리고 막 변화 속도가 빠르니까 그 위험을 수용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게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로 하여금 자기 이익뿐만 아니라 조직의 이익에도 관심을 갖도록 막 이렇게 고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부하 자신의 그 성장과 발전을 꾀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이제 그런 리더십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으로는 리더 스스로가 매우 높은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되고, 비전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개인적 위험도 감수하려고 해야 되고,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려고 해야 되고, 스스로를 변화 담당자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자율적 리더십 보시면, 부하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막 이렇게 노력을 한다, 목표 달성을 하려고 막 노력하고 하면, 리더는 부하들에 대해서 굳이 불필요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한다든지 하는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제 힘을 집중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부하들도 자기 스스로 막 맡아서 하니까 자기 존중감, 자긍감 이런 게 이제 생기고 보다 만족스러운 그런 조직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자율적 리더십은 부하들 자신이 자기 규제 그리고 자기 통제에 의해서 스스로 한다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거라서, 그 과정에서 리더는 부하들이 그러한 능력을 갖도록 옆에서 촉진시키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육성 방안으로는 기존의 리더십이나 부하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리더가 부하들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 없도록 조직 역량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부하들도 자기 관리가 가능하도록 스스로 역량을 길러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자율적 리더십을 가진 부하들은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되게 이상적이죠. 자, 그 다음에 리더십이나 동기부여가 잘 되려면 이제 그 조직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이 이제 잘 되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단순하게 이제 개인 간 어떤 정보의 교환 과정이다. 더 크게 얘기하면 조직에서 상하 간, 단위 간, 단위 부서 간, 조직들 간 그런 정보의 교환과 의미의 어떤 전달 과정을 의미하는데, 의사소통이 중요한 건 조직 규모가 점차 커지고 이 관리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직 계층이 막 증가하죠. 계층도 막 분화가 되고 이 기능도 막 분화가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권한도 이양시켜야 되고 분권화될 필요성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 사이에서 뭔가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의 지시, 보고 이런 거에 정확성, 신속성 이런 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해지는 그런 것들은 점차 이 규모가 커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점차 이렇게 계층 간의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예전에 중소기업일 땐 사장한테 가서 바로 얘기하면 됐는데 지금은 위에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상무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더 늦어지니까 그런 의사소통의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이 발달되면서, 그러니까 노동조합에게는 조직 내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죠. 그게 안 되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도 중요해졌다. 그리고 인간관계론 측면에서도 보면, 자, 호선연구 등을 통해서 인간관계론과 행동과학이론 등의 출현이 있었죠. 거기에 따르면 종업원의 감정, 태도, 욕구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지는 만큼
의사소통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자, 의사소통의 유형은 개인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조직적인 의사소통이 있다.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정보 및 의사 전달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인의 행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를 통해서 뭐 공식적 조직 구조의 강화를 위한 것이 그 기능 내지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적 의사소통은 조직 구조 안에서 사전에 그 공식적으로 이 의사소통의 통로가 만들어져서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조직적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뭔가 관계가 이렇게 미리 그 공식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통해서 하겠어요? 위계체계, 그 하이라키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부서 간에 어떤 그 짜여져 있는 직무 구조나 이런 것들 안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 직능하고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조직 안에서 뭐 수직적, 수평적 혹은 뭐 대각선적 뭐 이런 의사소통 또는 그 우리 조직 바깥의 다른 조직과의 의사소통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대부분 이제 주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공식적 의사소통과 비공식적 의사소통. 공식적 의사소통은 권한, 책임, 의무에 의해서 확정된 조직 구조에 따라서 결정된 의사소통이다. 주로 수직적 의사소통, 수평적 의사소통, 뭐 대각적 의사소통 이런 게 있고, 이제 공식적 의사소통은 공식적인 조직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런 비공식 조직에서의 의사전달을 이야기하고 있다. 수직적 의사소통과 수평적 의사소통. 수직적 의사소통은 상하 간의 의사소통이죠. 하향적 의사소통은 위에서 내려 먹이는, 위에서부터 결정돼서 쭉 밑으로 지시되는 그런 의사소통이고, 상향적 의사소통은 아래에서 이제 서로 논의했던 내용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의사소통의 과정이겠죠. 자, 하향적 의사소통은 조직의 명령 계통에 따라서 상위 계층의 의사가 그리고 이제 그런 정보들이 하위 계층의 부하들에게 전달되는 의사소통이다. 명령, 지시 이런 거죠. 그래서 지시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상향적 의사소통은 그 하위에 있는 부하들이 이제 업무 보고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 의견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위 계층의 경영자에게 전달되는 의사소통이고, 주로 이제 보고, 제안, 뭐 상담 이런 것들이 있다. 하급자 주도형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이런 게 이제 조직 안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려면 상위자가 정보를 독점하든지 뭐 일방적인 명령과 지시에 의한 어떤 그런 하향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아예 의사소통도 안 해요. 정보를 독점해서 의사소통도 안 해는 것도 문제고, 일방적인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하향적 의사소통만 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하위 계층의 의사나 정보를 고려하기 위한 상향적 의사소통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 의사소통은 조직에서 이제 위계 수준이 같은, 비슷한 그런 구성원이나 부서 간의 의사소통이고, 이거는 주로 이제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한다. 뭐 회의, 위원회 제도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수평적 의사소통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하위 조직 단위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계층에 있는 그 동료들 간에 하는 수평적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하위에 그 서로 다른 단위 조직들 간의 수평적 의사소통이 있기도 하다. 예전에는 그 위아래 커뮤니케이션 이게 이제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이 수평적 의사소통이 이제 많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부서 내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 그리고 개인 간 부서 간의 어떤 갈등 관리, 그리고 부서원들의 어떤 협동심을 높이려고 하는, 그걸 통해서 부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직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의 네트워크 모형. 자, 의사소통의 문제에서 가장 많은 관심의 하나는 집단 구성원 간의 어떠한 상호작용의 유형이 그들의 행위와 성과에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단 구성원 안에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에 서로 간의 행위를 어떻게 규제하고 성과로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걸 보려면 그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를 먼저 봐야 된다.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는 조직 구성원 상호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반복적인 상호작용의 이제 패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느냐를 그 지시해주는 사전에 결정된 유형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모형이라 그 의사소통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그 유도해주는 그 무엇, 그 구조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공식적인 의사소통 네트워크. 공식적 의사소통은 조직 내에 사전에 공식적으로 누가 누구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 의사소통의 경로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다. 그러니까 조직 구조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그 조직 구조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결국 권한이나 책임, 의무를 나타내는 그 조직 구조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주로 정보의 전달 방식에 주요한 관심을 두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의사소통하는 그게 어떤 그 정보의 전달 과정일 수도 있고, 주로 이제 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이 의사소통에 대한 그 힘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브라스라는 양반은 이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뭐 쇠사슬형, 뭐 수레바퀴형, Y형, 서클형, 그 다음에 뭐 완전 연결형,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쇠사슬형은 이 많은 계층에서 구성된 고충조에서 흔히 발견되는 형태로서 공식적인 명령 계통에 따라서 상위 계층의 상사로부터 하위 계층의 부하들한테 정보가 전달되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다음에 수레바퀴는 한 사람의 감독자가 쫙쫙쫙쫙 이렇게 개인별로, 그 바퀴의 그 살처럼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고요. Y형은 뭐 부하가 상사에게 보고를 하면 상사는 경영자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유형으로서 쇠사슬형과 수레바퀴형이 뒤섞여 있는 뭐 그런 구조다. 뭐 원형은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완전 연결형은 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 뭐 SNS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완전 연결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권한의 집중도, 그러니까 쇠사슬형을 보면 권한은 집중도가 높죠. 그리고 의사소통의 신속성은 뭐 어중간하고, 정확성은 문서로 할 땐 높고 구두로 할 땐 낮다. 집단의 만족도는 낮고 의사결정 속도는 빠르다. 위에서 쫙 내려오니까. 몰입 정도는 낮다. 뭐 수레바퀴형은 중간이고, 단순과업에서는 그 속도가 빠르고, 복잡과업은 늦어지고, 한 사람이 주면서 이제 그 결정을 안 해주면 이 의사소통의 신속성이 늦어지겠죠. 정확성은 단순과업은 높은데 복잡과업은 낮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 의사소통 네트워크는 공식적 의사소통에 의해서 달성될 수 없는 제반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성에 따라서 자생적으로 또한 비계획적으로 형성된 의사소통 네트워크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그 네트워크라는 거죠.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보완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게 많아지면 부작용들이 커진다는 거죠. 어떤 비공식적이니까 정보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왜곡되고 과장되고 이런 게 빠르게 확산되면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신뢰성을 이제 떨어뜨린다는 거죠. 이 소문이 그렇죠. 그리고 직무수행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채널이 직무수행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런 그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잘못 전달이 돼버리면 일하는데 오히려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비공식적 의사소통 네트워크는 그 경로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이 소시오메트리, 어느 쪽으로 이렇게 그 관계가 많이 쏠리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약간 그 윤리적인, 원론적인 측면인데,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 의미상의 차이.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공통의 의미가 결여된 은어나 뭐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해석의 오류를 발생시켜서 의사소통의 내용이 왜곡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거체계, 개인들이 가진 상이한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한다. 신뢰도의 결여, 말하는 사람을 못 믿으니까 그 수신자의 반응에 영향을 주더라. 그 다음에 지위 차이가 다르면 상위자와 하위자가 현격하게 신분 차이가 생겨서 위협을 느낄 때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한 건 전달하고 불리한 건 왜곡하거나 축소시키는 이제 그런 걸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선택적 경청, 듣는 사람이 자기가 믿고 있는 거하고 정보가 다르면 그걸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과중, 수신자가 메시지를 너무 자기 능력 이상으로 받으면 이걸
다 수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안 들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 네, 그래서 의사소통의 유효성이 이제 제약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고요. 뭐 시간 제약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의사소통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전달 기회가 상실될 수 있고, 수신자가 선입견을 가질 때도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려면 경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송신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를 위해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수신자의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누락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과정을 좀 이렇게 중복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의도적인 피드백을 뭐 이렇게 받아야 될 필요도 있고, 뭐 의사소통만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설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는 그러니까 경영자가 하는 개인적인 노력 말고 원활한 의사소통, 특히 상향적인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뭐 고충 처리의 절차, 그 다음에 뭐 오픈도어 폴리시, 언제든지 와서 의견들을 얘기해 주세요. 뭐 노사협의회나 제한제도, 뭐 이런 참여 기법들이 필요하고, 뭐 민원조사원, 그 다음에 카운슬링, 뭐 태도조사 질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고충 처리 절차는 뭐 종업원들이 상급자를 거치지 않고 자기의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고충 처리 방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그 기업의 더 상급자라든지 아니면 종업원들 책임진 인사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문호 개방정처는 하위자들 언제든지 문제 제기를 위해 방문할 수 있도록 상위자가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 지휘와 조정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제라고 하는 거는요, 조직의 행동을 규제해서 조직의 성과가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범위 내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동을 규제하는 그런 것들을 통제활동이라고 하는데, 자, 통제가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계획과 조직을 가지고 있어도 통제가 제대로 안 되면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고 표류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고객 주문에 대한 만족도를 95% 되도록 하자. 이게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제품의 생산, 운송, 뭐 재고에 대한 뭐 적절하고 조화로운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런 통제를 하니까 중간중간에 이걸 점검하고 뭐가 잘 안 됐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통제 과정은 통제 요소를, 어떤 요소를 통제할 거냐, 그거에 대한 표준은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로 잡을 거냐 측정을 해서 비교해 가지고 뭐 잘 됐으면 뭐 다시 계속하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 잘 안 되면 이제 교정을 하거나 표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정하는 거는 표준은 문제가 없는데 성과가 안 나올 때 성과를 높여야겠죠. 표준을 수정하는 거는 열심히 노력해도 그 표준이 달성이 안 되는 표준을 잡은 거예요. 이제 그런 때는 표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통제 요소 식별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일정한 표준과 성과 측정이 가능한 요소를 통제 요소라고 한다. 그래서 통제 요소를 적절하게 식별해내는 것은 통제 시스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통제 요소는 가능한 정량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왜? 요 통제 요소를 가지고 결국 측정치하고 목표를 비교할 거니까. 그 다음에 표준 수립은 통제 요소가 식별되면 그 요소들이 가져야 되는 바람직한 값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통제 요소의 표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후에 측정되는 성과값이 표준에 비추어서 비교되어야 되고, 결국 이제 목표치하고 표준치하고 비교해서 더 됐느냐 덜 됐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량적인 통제 요소에 대한 표준은 특정한 값이나 아니면 그 범위, 그러니까 어떤 값 아니면 그 값의 범위로 표현이 된다. 지나치게 높은 표준을 설정해서 달성할 수 없는 표준을 수립하면 종업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죠. 에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측정에 있어서는 통제 요소가 식별되고 표준이 수립되고 나면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 각 통제 요소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측정 방법은 뭐 직접 관찰, 통계 보고, 구도 보고, 문서 보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 뭐 한 가지만 사용하지 않고 뭐 대체로 조합해서 사용을 하더라. 비교.
표준과 측정치가 얻어지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야죠. 높으냐 낮으냐. 그래서 그 차이를 이제 편차라고 한다. 표준치와 측정치의 차이를 편차라고 한다. 그래서 고려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허용 범위.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를 차이가 없는 걸로 인정할 거냐. 그리고 비교를 얼마나 자주 할 거냐. 그래서 비교의 주기는 그 해당 성과지표가 관여하는 기업 목표가 중장기적이냐 단기적인가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판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가 단기적이면 그 단기를 위해서 그 측정하는 주기도 측정해서 비교하는 그 주기도 좁아져야 되겠죠. 중장기적이면 그만큼 더 이렇게 넓어질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비교의 결과로서 이제 해야 되는 행위로서 이제 교정은 성과가 표준에 미흡한 정도가 허용 범위를 넘어서면 1차적으로는 성과를 수정해서 표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교정 조치가 수행되어야 된다. 성과를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 달성이 안 됐으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표준에 만큼 올라가도록 더 쪼아야 된다는 거죠. 교정은 즉각적 교정과 근본적 교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즉각적 교정은 문제가 된 성과치가 발생한 현상을 표면적으로 교정하는 거고요. 근본적인 교정은 문제의 본질을 발견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거다. 예를 들면 즉각적인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재고가 적으니까 늘립시다. 직무를 재설계합시다. 직원을 재배치합시다. 교육 뭐 이런 것들. 근본적인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재고와 주문을 처리하는 문제가 재고나 뭐 이런 게 막 관리가 안 되니까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전체 물류 시스템을 바꾸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표준을 수정해야 되겠죠. 비교를 통해서 성과와 표준과의 편차가 계속돼요. 그리고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표준에 부합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표준을 좀 너무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과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건가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표준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다. 성과가 표준을 항상 초과하고 있다. 그러면 표준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이 변화됐는지를 분석해서 표준을 수정해야 될 거다.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이 환경이 더 좋아졌다라고 하면 표준을 높여야겠죠. 반대로 성과가 표준을 미달하고 있다. 계속 미달하고 있다고 하면 표준 자체가 비현실적이어서 달성할 수 없는 거냐. 그러면 표준을 수정해야 되고 표준은 현실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구성원들을 설득해서 계속 통제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통제 방식은 관료적 통제, 뭐 부족적 통제, 뭐 시장 통제, 뭐 혼합형 이런 게 있습니다. 혼합형 섞는 거니까 그게 이제 세 개겠죠. 자, 관료적 통제는 조직 구성원들이 계층적으로 조직화되고 그리고 조직원의 구성들은 조직 내에서 직위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부여를 받아요. 그래서 규제와 절차, 조직 구성원의 행위에 대한 표준, 그리고 명시적인 직무 설계가 주어지고 수행해야 되는 성과의 하한선에 대한 표준이 이제 주어지는 경우가 많죠. 아예 딱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관료적 통제를 수행하는 기업은 이 상하로 높은 조직 구조를 가진다. 하이라키가 딱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업원들이 참여하는 거는 공식화되어 있어요. 참여 정도는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목표를 정하거나 뭐 이런 아니면 그 어떤 행위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딱딱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족적 통제. 부족적 통제. 부족 같은 통제라는 거죠. 보통 이제 그 공동체 문화에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부족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조직은 일반적으로 강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직의 특성이 좀 비공식적이고 유기적이다. 이런 데는 주로 이제 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규범, 전통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통제 시스템이 구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무 설계나 성과 표준이 명시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조직 구성원 개인이나 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 조직 운영할 때도 조직 구성원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런 통제는 그 팀 단위로 구성되어 있을 때 뭐 인원들이 많지 않고 막 하니까 자율성을 많이 이제 그 단위로 부여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아니면 기술 변화가 되게 빠를 때 이제 그런 조직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 조직은 이런 걸 하는 조직은 주로 이 상하의 높이가 낮고 그러니까 되게 슬림화되어 있다는 거죠. 조직 구조가 평평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통제가 있습니다. 시장 통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 원리를 조직 내에 도입하는 거다. 그래서 조직 부서들은
시장 점유율이나 순이익 등 명시적인 지표를 가지고 경쟁하게 되고요. 조직 전체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통제 방식은 부서별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고요.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이 시장의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늘렸느냐, 순이익이 뭐 경쟁사보다 높냐 낮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은 뭐 이런 앞에 통제 유형들이 너무 다 서로 극단이니까 여러 가지를 섞어서 중간적인 형태를 띠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겠다. 조직의 그 통제 시스템 유형은 조직의 특성이나 환경뿐 아니라 그 최고 경영자의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 경영자는 사업의 특성이나 환경에 적합한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셔라. 자, 통제 유형은 사전 통제 그리고 사중 통제라고 해야 되나요? 동시 통제, 사후 통제가 있다. 사전 통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통제 형태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에 투입될 자원들, 그러니까 인적 자원, 자재, 그러니까 뭐 물적 자원, 그다음에 재무적인 자원들 이런 것들의 품질을 높여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목표치와 실적치와의 편차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거를 미리 높인다든지 뭐 원료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높인다든지 해서 뭐 문제가 생길 것들을 앞단에서 미리 좀 예방을 한다는 거고요. 예방적 차원의 통제고요. 동시 통제는 업무가 진행되면서 행해지는 통제다. 그래서 업무 수행에서의 어떤 그 행동의 어떤 기준들을 둔다든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측정치와 표준시차의 편차를 계속적으로 평가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편차가 허용 가능한 한계를 넘어서면 그게 나중에 조직에 결과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바로잡는다는 장점이 있다. 사후 통제는 보통 많이 하는 거죠. 행위가 발생된 이후에 그 행위의 결과로 얻어진 산출물을 표준하고 비교하는 거다. 그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조직에 그 결과가 반영된 이후에 통제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 사후 통제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후 통제가 많이 쓰이고 있다. 사후 통제는 종업원에게 표준체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 주죠. 다음번. 네.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일을 할 때 동기부여를 해준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표준치와 성과 사이의 편차에서 이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통제 시스템이 잘 되려면 일반적으로 정확성, 적시성, 경제성, 유연성,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정확성은 통제 시스템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정보가 부정확하면 경영자는 부적합한 경영행위를 한다는 거죠. 통제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은 계획 단계에서 계획의 실현 여부를 잘 반영하기 위한 통제 표준을 잘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표준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적시성은 적절한 시기에 경영자에게 이 통제 시스템의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정보의 속성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측정해서 정보를 공급해야 된다. 경제성은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구현돼야 되니까 효용성이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해야 된다. 경제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통제 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얻어지는 가치가 통제 비용을 상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회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거 좀 말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엄마나 관둡시다. 이를 위해서는 통제 시스템 대상이 되는 그런 지표들 사이에서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다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평가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으니까 조직의 핵심적이고 표준으로부터 편차가 발생하기 쉽고 편차가 발생하면 조직에 미치는 문제가 심각한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연성. 조직과 경영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런 변화들을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된다.
다음에 합리성은 합리적으로 표준이 설정되어야 된다. 너무 높게 설정하면 구성원들의 동기를 아예 저하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편법을 쓴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통제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면 구성원들이 수용성이 낮아져요. 의심을 하고. 그래서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니까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단순화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 경영 관리에 대한 부분, 우리가 전 시간에는 그 계획과 조직화에 대해서 봤고요. 이번 시간 그 지휘 조정과 통제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경영 관리에 대한 부분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부터는 그 경영의 그 기능들 측면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뭐 어떤 그 조직 행위론에 대한 부분, 그 뒤에 뭐 전략, 마케팅, 뭐 이런 각 그 인사의 기능 영역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